2025년 6월 9일 월요일입니다. 11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풋볼 EPL 임영철 해설위원 그리고 이종유 감독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혹시 되게 좋아. 아니, 이 안경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실물로. 아 진짜? 네. 이거 그 칠판으로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네. 이게 쓰고 싶었어요. 예.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낮과 밤이 좀 바뀌어 있잖아요. 잘 때 좀 자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계속 빛을 받으니까 또 밤에 또 방송하니까 그래서 이거 끼니까 좀 눈에 무리가 없는 것 같고 네. 이게 나이 먹으니까 네네. 못 느끼겠지만 아직 못 느끼겠지만 저도 눈부심이란 걸 잘 몰랐거든요. 눈부심. 네. 근데 이제 애들하고 이제 수영장에 이런 데 가면 와, 눈을 못 뜨겠어. 눈이 약해져가지고. 네. 이에 이어서 눈까지. 눈도 빠지는. 눈은 임마 임플란트가 없잖아. 네. 눈 빠질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좀 보호 차원에서. 네. 약간 형이 있으니까 왜 2000년대 초반에 그 캐나다에 서버를 뒀었던 인터넷 방송들이 생각이 뭐 형철이는 잘 모르겠지만 네. 궁금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형철이가 왜 모를 거라고 생각하죠? 그때는 너무 어릴 때 아닌가? 전 진짜 몰라. 진짜 몰라요. 형철이 그때 뭐 4살 5살 이럴 때니까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오늘 K는 쉬죠? 이제 주말에 A매치 주간이기 때문에 네. 뭐 별다른 K리그 2는 있었어요. 그렇죠. 인천 대 부천 경기에 손면님 말고 이제 당군형도 갔던데. 예. 인천이 승리를 했고 예. 또 수원도 성남의 상대를 이기재 프리킥으로 맞아요. 극적으로 이기고 이번 주 주말에 수원이랑 인천이랑 붙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빅매치입니다. 정말 큰 경기입니다. 네. 뭐 그 경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리그가 끝난 다음에 어찌 보면 이제 휴식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휴식기에 들어간 상황에 다음 주면 클럽 월드컵을 개막을 하는데 그 전에 굉장히 많은 팀들이 빠르게 보강을 하려고 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런 이적설들이 많아서 히든풋볼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는 좀 많은 그 방구석 토크와 함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랑 별개로 네이션스리그 오늘 새벽이었죠. 결승이 펼쳐졌습니다. 포르투갈이 우승을 하면서 호날두는 또 하나의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대단합니다. 근데 이거 안경을 쓰니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형 눈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 지금 저기에. 그래? 비춰져서 저를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왜 결승에서도 골을 넣고 저 골 넣은 장면을 보면 진짜 사실 이제 호날두스럽게 좋은 집중력으로 넣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호날두가 등장하고 나서 포르투갈이 사실 좋은 팀이라는 거 알고 좋은 선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전부터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과연 우승을 할 수 있는 나라냐라고 봤을 때 왜냐하면 뭐 독일, 뭐 스페인, 뭐 이탈리아 이런 팀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밀려난 느낌이었지만 유로도 우승하고 그다음에 이거 네이션스 리그도 두 번째 우승하고 이런 거 보면 이 호날두의 힘이 대단하긴 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이게 호날두가 되게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사실 국가대표 메이저 대회 토너먼트에서 별다른 활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절하 당하는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있었죠. 결국에는 유로 결승할 때도 호날두는 나와 있었으니까 사실 감독 역할을 했죠 그때. 근데 이번 대회는 본인이 캐리하면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아마 또 네이션스 리그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지는 거는 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본인이 정말 주도하에 저랑 동갑인데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대회를 우승시킨 데 꽤 부가점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번 결승 때도 두 골 다 관여가 됐죠. 그쵸? 첫 번째 골도 움직임이 좋아서 먼저 상황을 잘 만들어줬고 두 번째 골은 아예 본인이 직접 득점을 했고 호날두가 최근 10년 동안 이 포르투갈 대표팀의 이 우승이 벌써 3번이에요. 유로 1번에 네이션스리그 2번인데 그 대회 모두 호날두의 활약, 특히 이번 네이션스리그는 말씀드린 것처럼 캐리하면서 올라왔다는 점에서 충분히 호날두가 주목받을 만한 우승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되네요. 이게 포르투갈 지금 선수들이 포르투갈이 생각해보면 황금 세대라고 처음에 불렸었던 때가 피구 있을 때입니다. 피구랑 루이 코스타 그리고 뭐 파울레타라거나 그때 결과적으로는 프랑스에 밀려서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승을 했던 건 조금 호날두가 있긴 하지만 전력적으로 평가가 프랑스보다는 밀린다라는 순간에 오히려 유로로 우승을 했고 지금 보면 지금 주축 선수들이 파리 생제르맹에 있는 선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새로운 강력한 세대가 좀 등장한 게 아닌가. 비티냐, 그다음에 주앙 네베스, 누누 멘데스 뭐 이런 선수들이 되게 많아서 그냥 봐도 뭐 이번에 뭐 스페인이랑 결과적으로 승차까지 가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누누 멘데스가 제일 잘했어요. 그죠. 사실 플레이 오브 더 매치도 누누 멘데스가 차지했고 야마라고 1대1을 붙었는데 누누 멘데스가 야마를 지웠습니다. 이 수비만 보더라도 진짜 누누 멘데스가 리버풀 잡을 때도 살라를 지웠던 게 맞아요. 누누 멘데스 수비였는데 중요할 때 정말 많은 역할들을 해주고 있어요. 누누 멘데스가 특이한 건 아스날에는 별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지울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지울 선수가 없으면 혼란스러워 더. 누굴 지워야 되지?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다. 네. 물론 뭐 사카가 뭐 좀 있긴 하지만 별다른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네. 여튼 근데 좀 네이션스 리그는 그 축구 팬들은 당연히 이 정도 토너먼트 올라오면 축구 강국들이 경기를 하니까 막 보긴 하는데. 욕 많이 먹는 대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A 매치 기간에 아주 이전에는 그냥 이제 평가전 그 느낌으로 갔었는데 이게 이제 대회가 묻다 보니까 호투를 할 수가 없는 맞아. 상황이고 그러면 클럽 입장에서는 이 선수들이 물론 이제 A 매치 기간에서 이제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겠지만 이제 좀 그 무리한 일정 속에서 더더욱 빡센 경기를 하고 오기 때문에 A 매치 어떤 그 후유증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관심이 또 엄청나게 높냐라고 봤을 때 그러진 않고 그것도 아니고 또 네이션스 리그의 어떤 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보면 어지러워. 약간 되게 이제 직관적이지가 않고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죠. 만약에 네이션스 리그 우승하면 바로 예선 안 하고 본선 진출. 뭐 월드컵이나 유로에서 그런 성과가 있으면 되게 클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러려면 대륙마다 네이션스 리그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또 포르투갈이 우승하고 호날두 막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거 보니까 그건 또 좋은 또 서사이긴 해요. 그래서 전 보면서 든 생각이 아시아의 네이션스 리그가 생기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승을 하면 우리는 그 네이션스 리그 우승에 굉장히 좀 기뻐하지 않을까? 엄청 좋지.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대표 개념의 컵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다른 대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유로나 뭐 북중미도 그렇고 4년에 한 번씩 펼쳐지는 그 대륙컵들 말고는 대표팀으로 우승할 기회가 정말 많지 않잖아요. 근데 네이션스 리그라는 대회 덕분에 그들에게도 뭔가 우승 트로피를 들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생기고 23년에 스페인이 우승을 하고 1년 뒤에 유로 우승을 했거든요. 맞아요. 뭔가 챔피언의 좀 탄생을 알리는 약간 예고와 같은 또 그러면서도 그게 그 4년마다 열리는 대륙컵 대회를 더 빛나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시아에 만약에 생긴다면 좀 좋은 그림이 있지 않을까라는 시선으로 저는 오히려 좀 바라보게 되긴 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업로드가 될 텐데 우리가 그 지난주 말미쯤에 형이랑 저랑 그 정민이 콜라 아저씨랑 뉴캐슬 팬결산을 찍었는데 그때 이제 정민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작은 컵은 없다. 리그컵을 따내면서 뉴캐슬 팬들이 즐거워하는 걸 그 친구는 본인 좋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뉴캐슬에 날아가서 그걸 목도하고 왔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 봤을 때는 네이션스 리그가 저는 두 가지 단점이 있다라고 보이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선수들의 혹사 말고 컵이 달려 있으면 어린 선수들이나 비주전 선수들이 잘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치가 떨어진다는 거 하나랑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땐 그것도 있어.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그냥 그 기분상 우리 유럽 국가들이랑 평가전을 못하는 것 같지 않아? 이거 하고 나서? 못하죠. 할 수가 없게 됐잖아. 할 수 없죠. 네. 거의 그래서 남미 아니면 근처랑만 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약간 아쉬운 것도 있고 유럽 국가들이랑 하는 그 재미나 우리의 담금질하는 데 꽤 의미가 있는데 그런 걸 못하는 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형철이 말대로 만약에 아시아에서 네이션스리그가 생긴다? 그럼 우리 되게 재밌게 보지 않겠어요? 그렇지. 엄청 재밌게 볼 것 같은데? 사실 이 이벤트적인 경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없죠 좀. 물론 이제 무슨 우리가 최종 예선 이런 거 하긴 하지만 아시아라고 하면 각 국가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많죠. 사실 또 권역이 너무 넓기도 하고. 그리고 또 축구로 이제 굉장히 좀 열정적인 나라도 분명히 좀 있는데 그런 나라들과 그 경기를 하면서 좀 뭐랄까 토너먼트 느낌으로 경기를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게. 근데 4년마다 한 번씩 아시안컵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동남아랑도 섞여서 경기하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네.
아니 생각해보니까 올해 그거 있지 않아요? 동아시안컵. 7월에 있어요. 그거는 약간 좀 느낌이 작다 보니까 사실 우리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회가 아닌 건 아닌데 뭔가 주목도가 또 다르게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홈에서 이번에 개최를 하거든요. 네. 근데도 뭔가 4개국만 참가를 하니까 이게 좀 적죠 사실. 친선 대회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고 거기서 뭐 이기든 지든 별로 크게 그냥 감흥이 별로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래도 한일전은 이겨야 되죠. 그렇죠. 한일전이 제일 중요하죠. 그거 하나지 뭐 어찌 보면. 그게 중요하죠. 네, 중국이 얼마나 못하냐. 내가 그런 걸로 이제 보긴 하는데 그래서 중국하고 할 때 더 긴장돼. 거기서 뭐 만약에 잘 못하면은 뭐 요거 그렇지. 바가지로 먹으니까.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 자 48개국 월드컵 확대했습니다. 괄호치고 그래 이번엔 나와라. 그랬는데 바로 탈락. 네. 완전 맹꼴찌로. 네이션스리그 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국대 경기가 그런 식으로 많아지는 건 물론 요즘 국대가 이래저래 주목도도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 사람들이 좀 환멸을 느끼잖아요. 약간 당장 뭐 이라크전도 그렇고 내일 쿠웨이트전이 있는데 이미 뭐 진출한 거랑 별개로 좀 사람들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해결된다는 전제 아래 국가대표 경기가 그런 게 있으면 좋죠. 그리고 우리가 트로피를 또 딸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라도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친선전에 가지는데 유럽팀하고는 뭐 일정상 이제 가지기가 힘들고 그러면 친선전의 의미가 결국 북중미의 팀 아니면 남미 팀만 만나는데 이게 과연 월드컵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의의가 있을까? 그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럴 바엔 우리도 그냥 우리 대륙도 네이션스리그 만들어라. 이미 지금 북중미랑 유럽은 네이션스리그를 하고 있거든요. 괜찮을 것 같아요. 월드컵 예선의 비중을 조금 일정수라든지 이런 거 좀 줄이고 좀 조정을 해야 되겠지. 네, 그러면서 네이션스리그 기간을 좀 만들면 어떨까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트로피 따고 이렇게 화나오는 거 보니까 확실히 좋긴 해요. 네, 그리고 호날두도 그 중심에 있긴 했고, 멋있기도 했었고. 그래. 네. 호날두는 말년의 이미지를 조금만 덜 줘줬어도 정말 사실 압도적인 커리어를 가진 선수인데. 난 지금도 이제 네이션스 리그 우승하고 거기서 이제 호날두가 계속 골 넣고 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 존경스러워요. 존나 대단하지. 네, 진짜 존경스럽고 어마어마한 선수입니다. 사실 이제 그 좋지 않은 이미지는 조금씩 잊혀지잖아요. 또 지금 사우디가 뭐 최근에 뭐 돈을 많이 주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는 멀리 있는 어떤 그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 어떤 그런 안 좋았던 기억들이 좀 잊혀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호날두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호동생이죠? 아니 호형이네. 형이 형이니까. 호형 네, 2호. 네. 갑자기 2호가 생각나는데요. 근데 뭐 메시가 낫냐 호날두가 낫냐 이걸 떠나서 호날두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 저도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이미지 때문에 별로 그냥 호날두 참 선수가 왜 저러냐 애가 왜 저러냐 이런 느낌이었다가 그게 좀 약간 희석되니까 다시 한번 호날두 대단하다. 정말 좋은 선수다. 네. 이 생각이 들어요. 잊을만하면 항상 임팩트를 남겨줘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에요. 호날두의 스토리는. 그게 두 가지로 임팩트를 남겨주는데 축구적인 임팩트는 여전히 대단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발롱도르 얘기를 하면서 또 리베리를 약간 의도치 않게 긁었죠. 챔스 우승한 사람이 발롱도르를 받아야 한다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만 2013년도에 리베리는 사실 약간 강탈 느낌으로 뺏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챔스 우승했고 트래블이었고 그랬죠. 근데도 야 뭐라고? 약간 바로 리베리가 이때 막 투표 기간 늘리고 이러면서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리베리 입장에서는 사실 경로할 만한 발언이죠. 야 그러면 내가 받았어야지 라고 생각을 할 만하니까. 근데 아마 내가 봤을 때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얘기했을 거야. 그치. 이번 말롱만 얘기하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쨌든 이전에 자신이 받았던 발롱도르 기준과 별개로 또 그냥 수상자를 바라보는 자신만의 객관적인 기준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런 면에서 호날두는 나는 그래도 챔스 우승팀에서 나오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틀린 얘기도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생각지 않게 또 이게 탁 튀어나오니까 약간 들은 입장에 리베리는 좀 하나일 수 있는. 리베리는 좀 그럴만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호날두를 이번에 다시 보면서 느낀 거는 네이션스 리그가 정말 호날두 때문에 주목도가 이번에 상당했었어요. 그렇지. 물론 야말이 궁금하다. 네. 스페인이 과연 이번에도 우승할까 이게 궁금해서 보신 분들도 많았지만 세간에 특히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던 건 결국 또 호날두가 중심이었거든요. 그렇지. 또 우승을 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우승을 했고 네. 딱 보면서 느껴진 거는 이제 이번 주 주말부터는 클럽 월드컵이 개막인데 예. 상황상 호날두는 클럽 월드컵에 못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해졌어요. 뭐 그렇죠. 예. 호날두가 클럽 월드컵에 나갔다면 좀 더 이 대회에 대한 주목도가 더 달랐겠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사실. 왜냐하면 인터 마이애미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메호가 붙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그게 뭐 거의 유일한 그럼요.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네. 예, 월드컵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국가대항전 말고 클럽 팀으로 만날 가능성은 이제 앞으로는 클럽 월드컵이 제가 볼 때 가장 확률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좀 아쉽죠.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해요. 우리도 뭐 클럽 월드컵을 어떻게 우리 또 라이브를 하고 이럴지는 뭐 아직 다 정해진 건 아니긴 한데 그런 걸 볼 수 있는 건 재밌는 그림이니까 뭐 그렇습니다. 자, 포르투갈 네이션스리그 우승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쭉 우리 이적설 위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텍은 경질이 오피셜이 떴습니다. 뜨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현지에서는 이거 맞는 거야? 선수들도 경로했다. 나는 떠나겠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합니다. 나 물어보고 싶어. 아예 이해가 안 돼요? 전 이해돼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 그게 경질된 거. 경질 이해돼요. 근데 저는 약간 거꾸로 얘기할게요.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질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이런 표현이 좋은 건 아닌데 가끔 현지 팬이라 그러잖아. 현지 팬들이 이해 안 된다. 근데 저도 약간 그 축이었어요. 왜 저렇게 생각하지? 근데 저 피터 형을 만나고 파비 형이나 알베 형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컨텐츠 찍으면서 우리랑 개념을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쪽으로 생각이 바뀌면서 왜 이렇게 이걸 경질한 걸로 뭐라 하는지도 일정 이해가 가는 게 그 현지 팬들에게 트로피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트로피랑은 아예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들이 왜 그런지도 이해가 가는데 그냥 되게 냉정하게 봤을 땐 당연히 날려야죠. 그리고 레비가 저는 좋은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이게 왜 레비가 날렸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명확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리그 순위가 17위였기 때문에 생긴 손해가 결국엔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얘가 레비의 계산으로 마이너스가 났대. 그럼 날아가는 거야. 레비는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게 한 계단 한 계단마다 300만 파운드인가가 차이가 난대요. 근데 그게 워낙에 벌어들이는 돈이 크기 때문에 한 계단 한 계단이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그 지금 단위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원래 생각했던 게 예를 들어 한 8, 9위였어. 근데 17이면 그것만 해도 한 7, 8계단 아니야? 그럼 액수가 꽤 큰 거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레비 입장에서는 이거 손해네? 근데 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트로피를 따왔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선택을 했다라는 얘기도 이해가 가고. 네. 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뭐 내년 시즌에 만약에 토트넘에 남아서 다른 식의 축구를 보여줄 수도 있으나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고 또 리그 순위를 봤을 때는 너무너무 이제 안 좋은 순위였기 때문에 불안하죠. 사실. 불안하죠. 네. 되게 리스키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꾸는 선택이 아예 이상한 선택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에릭 테나 감독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치. 더더욱 토트넘, 특히 우리나라의 토트넘 팬분들은 경계를 많이 했을 거예요. 이거 그대로 불안한 감독 트로피 하나만 믿고 다음 시즌 이끌어 그대로 지휘 맡겼을 때 리그 전반기부터 조지면 그 시즌 자체가 거의 올 시즌에 또 한 번의 판박의 수준으로 또 떨어지는 시즌이 될 수 있다는 걸 팬들이 알기 때문에 가장 많이 경질을 좀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이해 못한다라는 쪽 이야기가 나왔다가 언론에서도 이제 냉정한 시선이 또 나오기도 했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조금 과장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여론 중에 포스텍 왜 경질하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꽤 모두 다 토트넘의 다른 팀 팬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포스텍이 내년에 또 유임을 한다? 그냥 꼬나 박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유로파에서는 수비적인 전술을 좀 쓰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되게 전술적으로 수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리고 한 명 더 넣은 거야. 그게 토너먼트 한두 경기에서는 통할지 모르겠지만 리그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 그거 뚫을 방법 감독들 생각해내요. 그죠. 좋은 어떤 전술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다만 트로피를 토트넘에서 따낸 것 때문에 재취업은 빨리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원한대. 그런 거니. 그게 확실히 이거 뭐 하나를 딱 따면 그래도 땄잖아. 이런 생각으로 다음 거취에 대해서는 매력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셀틱이나 뭐 호주 대표팀보다는 확실히 더 규모가 큰 팀에 큰 리그에 큰 대회를 우승했기 때문에 그렇지. 저는 포스테코글루는 아마 앞으로도 주요 리그에서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일단은 좀 들고요. 아니면 그건 어떻습니까? 주요 리그에서 보는 것보다는 뭐 지금 거스포에서 전북이 굉장히 또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울산 HD에 포스텍이 와서 포획과 포스텍의 대결. 포포 더비. 오. 김판공 감독이 지금 아무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죠. 어떤가요, 포스텍? 좋죠. 좋다고? 좋죠. 그래?
저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감독이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나도요. 전술적인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 그리고 그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그런 노빠꾸 전술이 파해를 당했지만 저는 K리그에서 왜냐하면 셀틱이랑 J리그에서는 좋았어. 나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요. 아시아 무대에서. 아시아 무대에서는 괜찮지 않나요? 야 이거 좀 무시 못한다. 물론 유로파리그를 우승했기 때문에 사실 K리그로 올 가능성은 현저히 없다고 봐도 무방하나. 근데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괜찮지 않나요? 근데 지금 김판호 감독 큰 대회 나가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좀 힘 빠지는 얘기 아닐까요? 그러면 힘을 나게끔 해줘야 되는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보여준 모습은 힘이 빠진 모습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도르트문트나 마멜로디나 플루미넨세랑 경기를 하면서 토너먼트를 가. 그래서 인정이지. 토너먼트 간 다음에 상황상 옆조랑 붙으면 인테르랑도 붙을 수 있어. 그러면 존나 인정이죠.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오는 상금을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상금이 따라옵니다. 그렇죠. K리그는 30년 우승이야 받을 수 있는 돈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지금 리그에서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 클럽 월드컵 조별리그 성적이 진짜 중요하긴 해요. 그러면 판군이 형 개인정이지. 그러면 포스텍도 한수 접고 들어가나요? 아니 이력선 제출해야죠. 네, 그러니까 그냥 프리패스 말고 심사를 받아봐야 될 정도로 뭐 어쨌든 조별리그 성적이 중요하다. 아니 포엣 잘하는 거 보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외국인 감독 좀 K리그에 도움 좋겠어. 재밌잖아. 재밌지. 볼거리가 많아질 거예요. 포엣도 사실 다른 한국 감독들과 지금 같은 전술을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좀 그래서 오히려 더 재밌더라고요. 자신만의 다른 독창적인 스타일의 경기를 쓰고 그게 또 지금 스쿼드와도 잘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하여튼 요거는 포스텍 경질은 이제 아마 저는 시간이 지나면 바로 잊혀질 얘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워낙 리그의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잠깐 이러고 마는 거지. 감정적으로 그럴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 토트넘에 지금 이번 주에 발표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 나오는 감독은 바로 브랜트포드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입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만약에 이제 시즌 초반에 몇 경기를 했는데 좀 재미가 없다. 그러면 이제 또 그립니다. 나오죠. 포스텍 이러면서 포버지. 네, 포버지. 포버지 무조건 나옵니다. 이제야 깨달아요. 포스텍 축구가 이제 재밌긴 했었거든요. 그렇지. 네. 여러 가지 재미였죠. 그러니까 막판에는 좀 힘이 빠지면서 그냥 지리했는데 포스텍 축구는 지든 이기든 토트넘 경기는 재밌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시즌 초중반에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뭐 프랭크 감독이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꽤 괜찮아요.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되게 나는 좀 잘 어울려. 뭔가 토트넘에 어울리는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네. 이 프랭크 감독이 직선적으로 딱 롱폴 올려서 빠른 공수 전환의 선수들에게 좀 주문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토트넘은 제가 생각하는 토트넘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전방 자원들의 속도인데 뭔가 그런 직선적인 형태의 공격 운영이 전방 선수들 장점을 활용하는데 전 되게 좀 어울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좀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토트넘에게 필요했던 어떤 전술적인 틀, 밸런스, 다양성, 포스테코글루에게 부족했던 것 이건 오히려 프랭크가 지금 갖고 있는 장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프랭크 감독이 원하는 빠른 공수 전환 또 거기에 어울리는 선수들의 조화 뭔가 저는 경기가 막 실용적인 감독이니까 좀 루즈해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전 오히려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오히려 더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실용적인 노선을 타는 전술을 쓰기도 하지만 브랜트포드가 마냥 그렇지만도 않아요. 압박을 할 땐 또 하니까요. 그리고 후방 라인에서 꽤 빌드업도 정교한 편이고 그리고 뭐 에디 하우 감독만큼의 센세이션은 아니었지만 브랜트포드란 팀이 사실 주목받았던 게 언제냐? 승격한 다음에 아스날 잡고 그 눈물 흘리는 할아버지. 그죠. 그때였단 말이에요. 그게 첫 경기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중위권 근처에서 유지되고 있는 팀이에요. 그리고 선수들도 거기서 뭐 아이반 토니 쓰는 거나 미드필더 라인에서 좋은 선수들도 많았었고 그리고 이번에 은베모도 물론 본인이 좋은 기량을 가진 선수인 것도 맞지만 토마스 프랭크가 저는 은베모를 잘 썼다고 봅니다. 윗사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래서 전 좋은 선수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감독이기도 하고 또 그것도 있어요. 손흥민에 대한 리스펙트를 꽤 자주 표현했던 감독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쓸 수 있다라고 보는 편이고요. 토마스 프랑크가 이제 브랜트포드를 이끄는 동안에 공격진들은 항상 주목을 받았는데 챔피언십에 있을 때 그 벤나마랑 은베모랑 워킨스 세 명을 두고 현지에서 BMW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세 명을 잘 활용했고 키워냈던 게 이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었고 벤나마가 뒤에 좀 안 풀려서 그렇지 꽤 괜찮았거든. 챔피언십 아자르였어요. 맞아요. 드리블도 좋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안 좋은 의미의 이제 벤나마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좋은 드리블러로 두각은 냈었던 때가 딱 브랜트포드 때였었죠. 그리고 승격을 해서도 아이반 토니도 그렇고 은베우모도 그렇고 당장 올 시즌만 해도 위사, 샤데, 저기 은베우모
다 두 자릿수 득점을 했거든요. 그치. 공격진들의 폼을 다 끌어올린 감독이고 그게 충분히 검증되어 있는 감독이라는 점에서 이런 점은 플러스 요인이 확실하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에 뭐 조금 더 추가적으로 형철이가 요 포인트를 잡아드리겠지만 그때 제 브랜트포드 가서 김지수 선수 만났을 때 브랜트포드가 특이하게 여기 구단주가 갬블러 출신입니다. 갬블러 출신인데다가 선수들을 어떤 식으로 스카우팅하냐면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었지만 본인들만의 프로그램을 만들더라고요. 프로그램에 선수들을 다 때려박고 돌리면 거기에 탕탕탕 뜬대. 그 선수들 위주로 스카우트를 하는데 김지수 선수도 거기 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김지수 선수에 대한 기대를 좀 하는 걸로 들었어요. 그러면 또 알아?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픽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김지수, 양민혁, 손흥민으로 이어지는 코리안 트라이앵글이 토트넘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어. 네. 또 뭐 이게 모르는 일이니까 그렇죠. 알 수는 없다. 유망주 발굴을 하니까 어쨌든 팀이. 그렇습니다. 자, 브랜트포드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특이점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형철이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은 역시 포메이션을 특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맞아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백스리 형태의 3-4-2-1 전술을 좀 많이 쓰긴 했는데 백4로 바꿀 때도 굉장히 많고 시즌 중에 그 변화가 굉장히 다양한 편이에요. 그래서 포메이션 자체는 그게 뭔가 딱 특정하기는 어렵다. 근데 그만큼 포스테코글루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더 유연하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토트넘 경기를 팔로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매번 똑같이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상대가 다 읽히잖아요. 그게 포스텍이었고 후방에서 그냥 사실 잘 될 때는 좋지만 후방에서 이제 볼을 이제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갖고 나오는 그런 선택들을 굉장히 자주 보여줬던 토트넘이었는데 그게 매번 우당탕탕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이 알고 있기 때문에 뻔하잖아. 그걸 압박을 하다 보면은 후방 지역에서 깔끔하게 빌드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좀 바꾸면서 좀 이런 경기들 그러니까 상대방이 객관적인 전력에서 토트넘보다 좀 낮은 팀이다라고 하면은 본인들의 강점을 좀 앞세우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뭔가 이제 포인트를 두고 전술적인 포인트를 두고 나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언제나 했었는데 프랭크 감독이 오면은 그런 경기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재밌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재밌을 거라고 꽤 재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강팀전 때는 강팀 상대의 맞춤 전술을 보는 재미가 있을 거고 평소에 그냥 잡을 만한 팀들을 상대할 때도 일단 빨라진 경기 템포 그리고 그럴 때 나오는 또 하나의 이 프랭크 감독 전술 특징이 중앙 활용을 되게 잘해요. 그죠. 3-4-2-1 아니면 뭐 4-3-2-1 뭐 4-3-3이더라도 3-2-5의 선수들을 안쪽으로 좁혀서 항상 중앙에 이 네모난 박스를 만들고 패스기를 다양하게 가져가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여기는 프랑크 감독인데 하프 스페이스 활용을 그래서 굉장히 잘하죠. 3-4-2-1 기준으로 공격형 미드필더 2명 아니면 뭐 4-3-2-1 기준으로 윙포워드 2명을 항상 하프 스페이스에 배치시켜서 그 선수들을 활용해서 박스 안의 숫자를 상당히 많이 늘리는 그런 공격적인 운영이 또 프랭크 감독의 전술적인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는 역시 세트피스 기가 막힙니다. 세트피스 잘해요. 토트넘이 오히려 세트피스가 약점이었잖아요. 너무 못했죠. 프랭크가 오면은 롱스로인이라든지 코너킥이라든지 다양한 상황에서의 이 세트피스에 대한 활용이 상당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술적인 유연성, 중앙 위주의 활용, 또 그러면서도 하프스페이스 침투할 때는 빠른 자원들이 뭐 직선적인 공격이나 하프스페이스 활용에 요긴하게 쓰일 것이다. 마지막 하나는 세트피스까지 이 세 가지를 가장 큰 키워드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다가 뭐 굳이 따지자면 덴마크 커넥션이 좀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또 덴마크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덴마크의 좋은 선수들이 또 잘 와요. 그쵸. 그런 것도 감안해 볼 만하고 당장 지금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어떤 효과는 실제로 이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은베모 하이제킹 링크가 떴어요. 거의 맨유로 갈 것 같이 보이긴 하나 본인이 주도했던 선수고 이적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같이 링크 나는 게 이상하지 않고 전 개인적으로는 사실 은베모 토트넘에도 괜찮은 자원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뭐 맨유로 갈 것 같긴 합니다. 본인이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무조건 픽하겠다. 네. 약간 그런 이야기들까지 나온 거 봐서는 요즘 쿠냐도 그렇고 거의 나는 무조건 맨유야. 그 삘인 선수들이 많아요. 네. 선수들한테 그 위상이 높은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맨유가 이제 이전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선수들 사이에서는 맨유는 맨유인가 봐요. 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그래도 주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영광의 시대인데 지금 무너졌잖아. 내가 여기에서
새로운 개국공신이 될 수 있다. 살린다. 같이 와가지고 살렸으면 이거 또 새로운 시대를 연 선수들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또 선수들이 굉장히 이전의 영광을 내가 한번 다시 살려보겠다 이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주목도도 많고 맞아요. 예, 가치가 있는 도전이다 이렇게 아마 느끼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이제 이런 선수들 위주로 모아놓으면 뭐가 문제냐면 호일룬 같은 선수가 난 그래도 맨유다. 이런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내보내고 싶은데 호일룬 덴마크 아닌가요? 호일룬 덴마크잖아. 덴마크죠. 호일룬이 토트넘에 오는 건 아니겠죠? 그것 또한 재밌는 그림이죠. 예. 새끼 이거. 그것 또한 재밌는 그림이죠. 진짜 재미로 보네 축구를.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당신한테 배운 겁니다. 나는 축구를 재미로 본 사람이 아니야. 근데 옆에서 보니까 이게 훨씬 나아. 재밌으니까. 나만 손해 보면서 본 것 같아. 솔직히 그냥 완전히 유흥과 오락으로 보는 이게 나. 재밌는 와 재밌겠네 이렇게 보는 게 낫지. 나만 와 이 씨발 어떡하지 그게 볼 이유가 없어. 여러분 축구 재미로 보세요. 재미로 보시오. 재미로. 이렇게 유쾌하게 봐야 됩니다. 네. 호일룬 토트넘. 호일룬 토트넘 재밌잖아. 그렇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오피셜이 아마 이번 주 내에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이제 전술 능력이나 별개로 이제 선수 스카우팅이나 영입은 프랭크의 입김도 물론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 브랜포드의 시스템이 맞아요. 되게 잘 기능된 부분이 많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같은 개념으로 팀의 스카우트가 잘 되는 게 브라이튼이거든요. 그렇죠. 감독이 바뀌어도 물론 좋은 감독을 선임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걸 생각해봤을 때 레비와 토트넘의 시스템에서 데려오는 선수들과 프랭크 감독의 어떤 요거는 또 어떻게 맞을지는 또 미지수입니다. 그게 제가 볼 때 가장 큰 변수예요. 일단 토트넘 팬분들도 항상 말씀하시는 감독이 누구든 구단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그치. 그런 부분에서 과연 토트넘이 얼마나 프랭크 감독과 특히 수뇌부 보드진과 감독의 시너지가 얼마나 잘 날지, 얼마나 잘 지원을 해줄지는 당연히 첫 번째 변수가 되겠고, 종윤이 형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 브랜포드의 매튜 베넘 구단주가 갬블러에다 과거에도 축구 데이터 분석 업체를 이미 이전부터 쭉 운영을 했던 인물이라 그 시스템의 도 같은 인물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자기만의 그 프로그램이 있고 데이터 축구. 그걸 통해서 프랭크 감독과 시너지를 냈던 건데 프랭크 감독도 물론 여기에 기능된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구단의 시스템 자체가 잘 돼 있는 거지. 정말 잘 갖춰져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프랭크가 이 브랜포드를 벗어나서는 얼마나 그 부분의 기능이 좀 똑같이 효과를 일으킬지는 이건 정말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모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브랜포드에 있었던 라스무스 앙커센이라는 풋볼 디렉터가 있습니다. 이분이 미틀란 디렉터기도 했었고 브랜포드에서도 디렉터를 맡았었는데 사우스햄튼으로 가면서 평가가 확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게 팀의 시스템 안에 있었던 사람과 그 시스템의 바깥에서 나오는 사람의 평가는 또 완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우스햄튼은 물론 이분 이외에도 정말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긴 해서 그 모든 부진의 이유를 이분에게 다 탓을 돌릴 수는 없지만 브랜포드를 떠날 때만 해도 야 그래도 브랜포드의 이 축을 이뤘던 사람인데 잘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는데 지금 다 꺾여 있어요. 감독과 디렉터를 모두 동일시 여길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브랜포드는 시스템이 완전했던 팀이다. 프랭크도 이 시스템을 벗어난 이후에 뭔가 어느 팀을 픽하건 간에 개인의 입장에서 좀 도전의 의미가 있기는 해요. 시스템을 벗어나서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잘 발현될지 이 부분은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토트넘 얘기 하나 더 해보죠. 손흥민 사우디 링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마노도 그렇고 산티아우나도 그렇고 이 사우디 측과 손흥민 측이라고 이 불려지는 요 지금 이야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여러 군데서 나왔어요. 일단 얘기는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에게 실제로 사우디 리그의 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이전부터 뭐 구체적인 금액대까지 나와서 사우디는 항상 손흥민을 좀 바라보고 있다. 그죠?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수탁이 좀 들려오긴 했었죠. 어떨 것 같아요? 뭐 손흥민 선수 개인의 어떤 그 영광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인의 선택이고 이득을 위해서는 어떤 선택이든 존중을 하죠. 존중을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한 번 더 토트넘이 지난 시즌 워낙 안 좋았으니까 한 번 더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면서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고, 또 토트넘의 챔스에 갔으니까 뭐 사실 프랭크 감독이 토트넘 와가지고 또 어떤 식으로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니까 적어도 토너먼트 레벨까지 올라간다면 좀 더 재밌게 손흥민과 함께 유럽 축구를 또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개인적인 바람은 한 번 더 뛰었으면 좋겠다 토트넘에서라는 생각이 있죠. 저도 한 시즌은 더 톱 레벨에서 특히나 챔피언스리그에서의 모습을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실 손흥민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말년에 사우디 가서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부분이고, 이제 여기에서 좀 변수는 그거예요. 지금
계약이 1년 남았잖아요. 그렇죠. 랩이라는 사람의 특성이 이적료를 챙길 수 있을 때 이적료를 챙기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 부분에 대한 선택이 좀 의문이에요. 어떻게 될지. 랩이기 때문에. 그렇죠. 랩이기 때문에. 딴 사람이 아니라 랩이라서 어떻게 할까? 근데 현지 팬들이 사실 꽤 많은 분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경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팀의 코어인 손흥민까지 판다. 그것도 구단이 나서서 판다. 그런 그림이 그려지면 제가 볼 때 현지 팬들의 분노가 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더 많이 오를 거라 생각을 해서 구단이 그런 리스크 있는 선택을 저는 이번에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손흥민을 바라본다는 이미지는 별로 좋지 못할 것 같습니다. 손흥민의 위치를 생각해봤을 때. 반대로 얘기해서 이제 뭐 옛날 생각하면 리버풀의 제라드인데 이런 상황이야. 근데 제라드의 기량이 아예 다운된 건 아니고 물론 나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팀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오랫동안 주장을 역임하면서 그런 큰 트로피도 따냈어. 근데 이종료 때문에 라드야 나한테 좀 가라. 돈 좀 벌자. 이렇게 하면 사실 리버풀 팬들이 가만히 있냐고요. 근데 결국에 제라드 마지막에 리버풀에서 은퇴 못했잖아. 그 LA 갤럭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어. 자서전 내용 보면 실제로 구단이 좀 서운하게 되고 그러니까. FSG 쪽에서 했어요. 그것 좀 불만이 많아요. 그래. 이런 것들처럼 그런 거를 손흥민한테 그 강요하면서 강요 내지는 뭐 이제 팔려고 노력하면서 팀 이미지를 그렇게 가져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사실. 제라드의 사례를 보고 나니까 저는 구단이 나서서 팔면 안 된다라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거 진짜 팬들 진짜 겪으면 되게 화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 또 그런 대우를 받을 선수도 아니고 저는 이거 무조건 안 된다라고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거 완전 좀 별개인데 포체티노 지금 미국 대표팀에서 받고 있거든요. 아니 그래요. 보면 아니 진짜 데스크발이었나 싶어. 그 다음에 영 안 풀려. 근데 데스크발이라고 하기에도 챔스 결승까지 가고 리그 우승까지 좀 할 법한 사람이었는데 리그 2위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너무 안 풀리잖아. 그 다음에 첼시고 파리 생제르맹 미국은 되는 게 없네. 내가 봤을 때 그 같이 맨날 다니는 그 아저씨하고 옆에? 입을하면 뭐 나을 수도 있다. 네. 뭔가 좀 변화를 좀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아니 가장 핫한 사실 젊은 감독이었잖아요. 네. 근데 너무 좀 안 풀려가지고 약간 느낌이 봤는데 그래도 우리가 오래 본 그게 있어서 그런지 그 전적 보고 난 다음에 딱 사진 보니까 아이고 참 야주도 고생이 많네.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미국도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내년이 월드컵이고 그렇죠. 뭐 자동으로 진출은 한다지만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상황에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포체티노를 선임한 건데 너무 야심이 안 찬데 결과가 좀 많이 유감이네요. 네. 지금 이제 트랜스마크트 기준으로 저 포체티노가 연패하고 있지 않나? 나 3연패입니다. 아. 올해 들어서 3월부터 지금 3연패. 튀르키예한테 얼마 전에 1대1로 졌고요. 캐나다한테 1대1로 졌고 파나마한테 0대1로 졌습니다. 총 전적은 9경기 5승 4패인데 부임 초에 그 흔히 이야기하는 감독 허니문 기간 때 네. 그때 6경기 5승 1패였어요. 이건 뭐 좋았는데 네, 그 뒤에 지금 3연패입니다. 물론 뭐 사실 우리가 또 2002 월드컵 히딩크의 사례를 보면 뭐 직전에 나쁘더라도 결국에 어느 정도 전력을 만들어서 실제 본 대회에서 잘하느냐가 중요하긴 한데 영 좀 포체티노가 지금은 초반 지금 분위기는 좀 좋지 않다라는 네. 생각이 갑자기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소니 사우디 링크를 좀 말씀을 드렸고 이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아직 선임이 오피셜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에 반해서 토트넘은 선수 이적에 관해서는 조금 이야기가 덜한 편입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오고 있고 이게 토트넘도 토트넘인데 다른 팀들이 워낙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토트넘도 빨리 움직이긴 해야 돼요. 네, 그건 맞죠. 엄청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토트넘이 지금 일단 선수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수를 일단 지켜내야 되고 주요 선수들은 그리고 나서 어디 포지션에 보강을 할 것이냐라는 건데 좀 애매해 내가 봤을 때. 여기도 좀 그러니까 사실 새로운 감독이 와서 이렇게 딱 주전조가 나눠져야 누구 빼고 저기 빼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지금 그림이 좀 안 나온 느낌? 좀 애매해. 왜냐하면 선수들도 워낙 젊고 그래서 어리죠. 어리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제 그 경험치를 먹였던 선수들을 뭐 벤치에 내비두고 아니면 팔고 다른 선수를 영입한다 그러면 그것도 참 그런 것 같고. 전방에 누구야? 솔랑케, 유지, 히샬리송 어떻게? 팔아야죠. 팔고 브레넌 존슨 있어야죠. 유지. 손흥민 있어야 하고. 유지. 그럼 여기 오도베르? 오도베르가 뭘 보여줬냐 이거지. 근데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이 선수를 유지죠. 데려오고 한 시즌 만에 팔기도 좀 그렇고. 오케이. 그럼 공격 라인을 빼고 공미, 메디슨? 있어야죠. 유지. 클로셉스키? 있어야죠. 유지. 파페사르? 있어야죠. 베리발?
있어야죠. 아치그레이 그러니까 있어야죠. 비스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이게 그렇다니까. 그래서 애매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얘들이 초에 있어가지고 캐리했냐 이게 아니야. 그래. 근데 얘들이 있으면 스쿼드 자원이거든,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 그리고 또 새로운 감독이 들어와가지고 전술적으로 움직임을 좀 약간 좀 뭐랄까 뭔가 좀 새로운 지시를 내리면은 아예 못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웃기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애매하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차라리 맨유가 편해. 맨유는 어쩌면 버린 애들이 진짜 수두룩하거든. 아예 다 버리자 일단 이 생각만 하는 건데. 맨유가 편한데 얘네들은 근데 나이도 좀 좋고 그렇다고 해서 이번 시즌에 딴 데 보내기에는 경험치도 좀 먹여놔가지고 딴 데 보내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수비 라인에서 사실 팔에도 아무도 없고. 그렇지. 뭐 로메로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안 나간다고 그러면 무조건 로메로 반더벤은 지키고 갈 주전이니까. 네. 그렇다니까. 여튼 여기도 내 생각만 그런가? 아니 비슷해요. 그렇지. 약간 좀 애매하다는 느낌이 뭔지 알죠. 비수마는 고민돼요. 히살리송은 팔아야 될 것 같고 저는 제가 만약에 그 아스날에 있는 케이스라면 전 비수마를 팔고 쟤들은 6번을 데려오자라고 얘기할 것 같아. 뭐 인정입니다. 저도 네. 그 수비 라인은 일단 다 지키고 드라구신 모르겠다. 왜냐면 단소, 로메로, 반더벤은 주전적으로 쓸만한 선수들 3명이니까. 사이드백 좀 고민돼요. 공격 라인 아니 포로 있어야 되고 우독이 있어야 되고 우독이 있어야 되고 스펜스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이드백은 무조건 다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독이 이번 시즌 컨디션이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일이니까 다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지금 링크 나는 선수들 보면 은디카 센터백입니다. 그다음에 주앙 페드로 핫한 선수긴 한데 가격이 꽤 비싸요. 브라이튼의 주앙 페드로 거기에 그때 형 봤지만 좀 쟤는 내 과는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소튼의 디블링 양말 신는 애 있잖아요. 걔 그다음에 에제 그리고 브랜스웨이트 에버튼의 센터백 에제는 무조건 데리고 와야 되고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데려온다면 굉장히 강력한 자원입니다. 정말 이 중에서는 제가 볼 땐 팀을 바꿀 수 있는 선수는 에제 같아요. 에제는 진짜 창의성이 좋아요. 네. 연결 잘하기 때문에 데려올 수만 있다면 사실 이런 선수에게 큰 돈을 들여서 데려오는 게 맞죠. 네. 이선도 공격 어쨌든 보강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오른쪽인 또 못 믿어온 면도 있고 뭐 이런 점들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랭크 감독이 선임되고 난 다음에 토트넘 클럽 월드컵을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강 포인트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느즈막하게 어중뜨게 움직이면 이제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너무나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원하는 선수들이 놓칠 수도 있다. 그 생각은 좀 잘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아스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스날은 뭐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건 딱 수비맨디 이외에는 다 공격 라인입니다. 공격 라인이고 그리스에 아주 뭐 어린 유망주 링크가 나긴 했었는데 전 유망주는 좀 논외로 치고 공격 라인, 왼쪽 윙어, 그다음에 사카의 백업 계속해서 공격 라인에 대한 링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사이에 우리가 업데이트를 따로 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요케레스보다 세슈코 쪽으로 좀 기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한 2주 정도 내내 세슈코 얘기만 계속 나왔죠. 네. 이적료 관련 이야기도 아스날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도 뭐 협상 언제 돌입할 거에 대한 얘기까지도 다 세슈코였어요. 요케레스는 오히려 좀 멀어졌고 세슈코가 좀 가까워지면서 이게 아르테타 픽이다라는 얘기까지도 맞아요. 나왔었죠. 네. 뭐 저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냥 라이프치히 선수들에 대한 불안감이 그냥 뭐 되게 과학적으로 있다기보다는 그래서 요케레스 얘기를 했는데 요케레스도 또 그렇다고 되게 많은 팬들이 요케레스 오면 달라지겠지라고 생각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우선은 좌측 윙포워드다. 좌윙포가 된다면 카이랑 부상에서 돌아올 제주스가 있기 때문에 1순위 좌윙포가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는 편이라 공격수는 뭐 세슈코나 유케레스나 저는 비슷해요. 누구든 데려오면 된다 쪽이에요. 세슈코도 장점이 있으니까. 네. 분명 이 선수는 슈팅 그 원더골이 은근 많아요. 킥이 잘 맞아요. 킥이 좀 잘 맞는 편이고. 그거 싫어요, 저. 원더골 많은 선수들. 그렇죠. 왜냐면 쉬운 기회를 넣어야 되는데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분데스리가의 스탯이 매우 높았냐 그러지 눈에서도 원더골 좀 있어. 그러니까. 그 과야. 그러나 그런 쪽은 원치 않아요. 속으면 안 되죠. 그런 거에.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세슈코 요케레스 쪽은 사실 신경 별로 안 써요. 안 올 것 같아. 아니 누구든 와도 상관없어. 그냥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건 좌드리고입니다. 호드리고 오면 된다. 호드리고 오면 되고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 이 선수는 공미에 가까운 선수긴 한데 링크 한 줄이 뜬 선수가 있습니다. 모건 로저스.
아 근데 좋은데. 존나 좋습니다. 무게중심 낮고 제가 원하는 진짜 영입이 바로 이런 영입이다. 야. 리그 내에서 탑에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어린 잉글랜드 선수. 이게 사실 빌라가 챔스를 못 나갔잖아요. 그리고 PSR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혹시 모르긴 하죠. 오 너무 좋은 선수인데. 저는 뭐 네.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호드리그보다 나을 수도 있다. 물론 얘가 왼쪽 윙포 쪽은 아니고 아르테타가 원하는 게 좀 좌측 넓이를 원하는 것 같아서 공미에 가까운 성향이라 좀 안 맞긴 하지만 모건로저스 좋죠. 뭐 데려오고 나면 또 전술 조정을 그럼 알아서 쓰면 되지.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호드리그는 지금 보니까 돈이 맞으면 좀 데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레알도 일단 혹시 엄청난 제안이 들어오면 혹시 모르는 거니까. 네. 처음에는 잔류 쪽으로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렐레보의 로드라 같은 사람은 떠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얘기도 나오는 편이고 호드리구가 우선순위로 잡는 거는 잔류인 것 같긴 한데 알론소랑 얘기가 아직 디테일하게 얘기 나오는 건 아닌데 그거 같아요. 본인은 좌드리그로 뛰고 싶은 것 같아. 근데 비니랑 음바페를 이길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알론소 입장에서는 그 호드리구야 그래도 오른쪽에서 한번 뛰어보지 않으련? 뭐 이런 얘기에서 이제 협의가 되면 남는 건데 아니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데려올 수 있다면 저는 무조건 데려오는 게 낫다. 이게 지금 막 8천만 유로, 1억 유로 이런 얘기 나와서 그렇지 파운드로 바꾸죠. 그러면 쿠냐랑 얼마 차이 안 나요.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싼 가격은 아니지만 못 살 선수도 아니야. 그러면 저는 호드리구가 낫지 않나. 제한 정도는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찔러봐야죠. 분위기는 떠봐야죠 네. 일단. 그래서 뭐 그런 정도 주급 얘기 나오는데 이 정도 주급 못 줄 주급은 아닙니다. 네. 확실한 보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사실 그만한 매물은 호드리구만한 매물이 없어요. 왼쪽윙에 지금 보면 네. 왼쪽윙이 오히려 호드리구 빼고 보면은 다 좀 애매하거든요. 요즘에 좀 풀려 있는 왼쪽윙들을 봤을 때 모건 로저스 존나 괜찮지 않습니까? 진짜 최고죠. 진짜 좋은데 차선으로 노려봤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아스날 팬이라면 1순위 호드리구, 2순위 모건 로저스. 빌라에서 보면 진짜 눈에 띄는 선수입니다. 둘 중에 한 명만 데려와도 대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저는 공격수 누구든 상관없어. 그리고 심지어 안 사와도 돼. 왼쪽 윙포가 먼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주원이 형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케파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확정인 것 같아요. 서브긴 하다. 서브 케파 어떻습니까? 아니 좋죠. 경험도 네. 많기 때문에. 근데 난 케파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좀 의아했어요. 무조건 서브인데. 이건 서브 라야 뒤거든요. 무조건. 네. 근데 이제 이 친구도 크게 있죠. 아스날에 주는 아우라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또 기회를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이 주전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지 않나. 아니 속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내가 스페인 또 저기랑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안 될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케파의 스타일 물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험도 있고 나름의 좋은 모습도 보여준 적이 있는 골키퍼지만 과연 아르테타가 라야보다 위로 보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저는 여기서 좋은 점 두 가지는 하나는 축구적으로 하나는 이 스텝적으로 보는데 케파가 들어왔을 때 좋은 점 하나 라야가 참 괜찮은데 PK를 존나 못 막아요. 근데 케파가 승차를 좀 잘합니다. 그래서 그거 면에서 1번 그다음에 2번 분명히 조한 가르시아를 데려오고 싶었을 거예요. 안 됐잖아. 그랬을 때 아르테타에게는 야 바스크애잖아. 그래서 이 바스크 수집병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케파로 바스크 하나를 이제 달래주는 느낌으로 하나 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래서 케파 영입 보고 베르타 단장이 사람을 잘 구슬릴 줄 아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사실. 왜냐면 백업 키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이적료나 이런 걸 봤을 때 비용이 덜 하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부담이 덜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싼 비용으로 아르테타의 마음을 잘 달래주고 오히려 정말 중요한 위치에서는 아르테타의 의중을 조금 줄이면서 베르타 단장이 원하는 영입을 좀 성사시키기 위한 네. 좀 사람을 구스르는 그런 능력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바스케는 농이긴 합니다만 저는 케파 써보면 굉장히 좋다. 이 정도면 1, 2번 좋죠. 든든하죠. 그러니까, 라야랑 케파면 괜찮아요. 혹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뭐 라야가 못 나오거나 할 때 그럴 때 케파가 있으면 거기서 느껴지는 그래, 케파 정도는 뭐 든든함이 있으니까. 나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볼 게 맨유인데 이 요케레스 링크가 다시 지금 요케레스가 지금 아스날이 좀 이게 지금 보니까 요케레스 쪽이 에이전트 피도 그렇고 주급도 그렇고 본인의 스카우트 평가랑 별개로 빅클럽들이랑 요즘 공격수 매물이 좀 기근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 좀 뭘 높게 불렀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인기가 좀 없는 느낌이에요. 근데 선수 입장도 이해는 되는 게 왜냐면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있죠. 지금 이적을 할 때 지금 높게 안 부르면 이 정도 돈을 받을 기회가 유럽 내에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수 본인도 욕심을 좀 낸 것 같고 여러 구단이 지금 또 공격수가 필요하니까 그거 이용해 보려고 한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다른 팀의 스카우터들이 보기에는 선수가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애매함과 함께 이 정도는 아닌데 약간 그런 반응이 지금 오히려 좀 도출된 것 같아요. 그건 선수로서는 좀 예상 밖의 일일 수도 있겠죠. 저는 그래서 뭐 아스날이 요케레스를 못 산다고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망했냐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다. 반대로 맨유는 요케레스 데려오면 이미 사실 아모림 입장에서 써본 선수 아니에요. 괜찮죠 그러면. 그게 가장 크죠. 그치. 네, 아모림하고 같이 뛰면서 골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호흡을 잘 맞췄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모림 입장에서는 아마 맨유 공격진 보면서 골 못 넣는 거 보고 이 선수를 많이 떠올리지 않았을까. 케레스만 있었으면. 저건 넣는데. 그렇지. 저건 넣는데. 아우, 저 이런 등신들 생각을. 막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지. 근데 가장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과연 소위 말하는 빅리그에 와서 그치. 어떤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수아레즈라는 좋은 선수도 있지만 진짜 옛날이잖아. 변방에서 골 잘 넣는다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딱 메인 이제 스트림에 오면 눈탱이 많이 맞아. 조용한 스트라이커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수아레즈는 에르디비시에서의 활약이 그대로 빅리그에서도 이어지긴 했지만 근데 아닌 경우들이 꽤 많았다. 아닌 경우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오는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당장 다윈 누네즈. 네. 근데 물론 이제 데리고 올 수는 있지만 그거죠. 주급을 높게 데리고 온다면 위험 부담이 크잖아요. 부담되죠. 어느 정도의 적당한 주급이다 그러면 약간 한번 써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손해가 막심하면 안 되잖아. 영덕 가서 대게 먹지 말란 얘기처럼 잘못하면 눈탱이 맞습니다. 네, 조심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적토마시아 고종훈 감독님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눈탱이 개 세게 맞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원산지라고 다 이 속이는 게 아니다. 가서 잘 골라야 되기 때문에 또 수율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르나초에 대해서는 이제 또 정말 저는 이 이적서를 보고 박수를 한번 쳤습니다. 테나가 진짜 존나 곤조 있는 새끼구나. 레버쿠젠에 가서 안토니를 그 다음에 가르나초도 얘기하고 이런 걸 보고 나서 와 대단하다. 네.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걸 쓴 기자분도 박수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런 스토리를 만들다니. 그래서 지금 가르나초, 안토니가 모두 다 레버쿠젠 링크가 나고 있고 테나는 한번 찍은 선수는 끝까지 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가르나초는 100% 맨유로 떠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는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르나초는 누가 어떤 리그에서 쓰느냐에 따라서는 지금보다 나아질 가능성 충분히 있는 선수라고 봅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이제 맨유에서의 그 가르나초의 행보가 너무 부정적인 이슈가 막 떠올라가지고 맞아. 좀 보기가 안 좋아요 사실. 그 안타깝습니다. 좀 그래 축구는 못하지만 열심히 뛰잖아 이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거 빡큐 날리는 것도 그렇고 감독이랑 설전하는 것도 그렇고 쥐가 뭘 했다고 지랄이야 약간 이 느낌이 강해졌어요. 아우 팬들도 이러면 정주기 힘들죠. 그럼요. 정주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래, 맞아. 아닌데 근데 거기다 와이 뭐 기름 붓는 격이니까 지금은 선수 본인한테도 이러면 자기 이미지가 좋을 게 아닌데 요즘의 행동은 제가 봐도 좀 이거는 좋은 행동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뭐 그 정도에다가 호일룬과 인테르링크는 뭐 호일룬이 다시 뭐 이제 맨유에게 좀 굉장히 많은 로열티를 보여주면서 맨유에 남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인테르링크에 대해서는 찬우 형은 호일룬 정도면 괜찮다. 임대 후 이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탈리아 무대에서는 이미 좋은 모습을 한번 보여준 바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첼시로 보겠습니다. 델랍을 영입하고 난 다음에 매냥과 기튼스가 이야기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첼시 기튼스 사실 기튼스의 특징 스페셜 영상을 봐도 좀 안 땡긴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맞나? 이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이 선수는 나이가 그래도 어리죠. 맞아, 그건 맞아요. 네, 어린 선수는 언제나 그렇듯 성장 가능성 우리가 열어두고 봐야 된다는 점에서 마냥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도르트문트에서 나빴어요. 도르트문트에서 나빴으면은 영입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르트문트가 사실 그런 선수들 잘 쓰거든요. 네. 근데 그냥 그랬단 말이야. 추천하기는 좀 애매한 게 제가 좀 가장 바이노기튼스 선수한테 조금 이건 아닌데 싶었던 게 코바치 오고 본인이 뭔가 좀 멘탈적으로 흔들린 게 있었는지 폼이 떨어졌어요. 뭐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죠. 감독과 합이 안 맞았거나. 근데 그런데도
이 선수 드리블러잖아요. 좀 과하게 드리블을 해요. 볼을 뺏겨요. 수비 안 쫓아갑니다. 그런 게 보이는 순간에 팬들은 진짜 정주기 힘들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도르트문트에서 마지막에 보였어요. 드리블을 칠 때는 올 시즌 전반기가 그랬던 것처럼 드리블 판단력이 많이 발전을 했다. 확실히 전보다 늘은 부분은 있어요. 근데 여전히 드리블을 너무 맹신한 나머지 불필요하게 드리블을 치는 경우들이 있고 뺏겼을 때 얼마나 이 선수가 적극성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아직 팀에 긍정적으로 기능한다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조금 우려되는 선수다. 예, 그런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것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이적이 확정적으로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그건 있습니다. 굉장히 어린 선수들 그리고 잉글랜드 선수들 위주로 지금 팀이 꾸려지는 것 같아서 그런 면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특히나 맨시티 유스 출신인 02 파머, 03 리암 델랍, 04 기튼스에다가 리스임스의 리바이 코릴, 그리고 토시 나다라비오, 콜 파머, 리암 델랍, 기튼스의 마두에 캠, 잉글랜드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건 맞는데 기튼스는 저는 아스날 링컨 할 때마다 제발 아니길 약간 그런 선수여서 뭐 가서 잘할 수도 있겠지만 보여준 건 좀 불안한 게 많다. 어쨌든 잉글랜드 친구들이 많아지니까 네. 본인의 멘탈이 일단 좀 편해지길 바라야 될 것 같고 성장하길 바라야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보단 더 잘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첼시 링크가 요 정도고요. 그다음 저는 이게 꽤 괜찮아 보이는데 맨시티가 라인드러스랑 셰르키 그다음에 아인누리 링크가 지나고 셋 다 거의 오피셜이 뜰 느낌이거든요. 뭐 저희가 따로 방송으로도 따로 찍긴 하겠습니다만 아인누리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선수고. 좋아요. 네. 드리블 타이밍도 잘 뺐고 몸도 진짜 민첩하고요. 네. 공격 능력 있는 풀백입니다. 쓰기는 진짜 좋을 거예요. 그다음에 레인더러스는 이미 AC 밀란에서도 리그 내에서 가장 좋은 미드필더 자원으로 평가를 받았던 선수고 저는 셰르키 리옹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때도 있지만 이번에 네이션스 리그에서 프랑스랑 스페인 경기했을 때 아마 보고 놀란 분들 많을 거예요. 되게 잘하네. 네. 물론 약간 보로그 성향이 있는 건 맞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맨시티 링크들이 꽤 괜찮아 보입니다. 다 필요한 포지션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아이드누리가 저는 아니 근데 많이 봤잖아요. 뭐 많이 봤는데 볼 때마다 이제 매번 매 라운드 팔로우를 한 게 아니니까. 뭐 그렇긴 하지. 근데 성장이 툭툭툭 하면서 툭툭툭 그 성장이 급격하게 이제 성장하는 예. 급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라인더러스가 맨시티에게 제일 필요한 자원이 아닌가. 진짜 괜찮지 않나요? 네. 우리가 그 네덜란드 경기도 또 중계하고 그랬으면 보면서 봤는데 꽤 괜찮습니다. 약간 저는 느낌이 옛날 램파드 같아요. 굉장히 많은 그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득점을 꽤 잘해주는 선수라. 진짜 딱 맨시티에게 필요했던 스타일. 네, 지금 박스 타격이 안 되잖아. 네. 안정감도 있고 사실 맨시티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중원에서의 어떤 창의성과 뭔가 좀 받쳐줄 수 있고 그치. 그리고 또 이제 소위 말해서 득점도 할 수 있는 뭐 매번 아니지만 그런 선수가 필요하긴 한데 그런 부분들 라인더스가 오면은 로드리의 부담감도 훨씬 조금 더 이제 덜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뭔가 좀 맨시티는 주전이 아닌 후보 자원들이 중앙에 들어왔을 때 밋밋함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걸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6, 80으로 생각하면 로드리, 라인더스, 셰르키야 거기에 니코도 서브 자원으로 받쳐줄 수 있고 코바치치도 어쨌든 있고 뭐 어떻게 매각하고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좋네요. 비실바도 있고 뭐 베르나르도는 매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있고 거기에 그러면 포든이 폼이 좀 올라온다는 전제 아래 포든이나 마르무시나 홀란드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사비뉴가 잘해줘야죠. 그죠. 그리고 오스카밥도 성장해야 오스카밥도 성장. 그러면 그림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드필더 라인이 꽤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잘 데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적 시장 빨리 뛰어들어요. 그래. 진짜 3명 딱 지금 영입 직전까지 오니까 느낌이 확 달라지네요. 그죠. 네. 네. 클럽 월드컵을 통해서 먼저 밑그림을 좀 그려본다면 그쵸. 좀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릴리시는 대폭 디스카운트를 해서 파는 것 같습니다. 팔아야죠. 팔아야죠. 실패죠. 일단 이제 실패라고 볼 수 있나? 나는 실패라고 보는데 이 정도인데 너무 비쌌어요. 이게 1억 파운드 넘지 않았어? 활약한 시즌이 결국 그 트래블 시즌 때 좀 긍정적으로 팀 그래, 연계해준 거 말고는 제가 볼 때는 없으니까 없죠. 그거 하나가 좀 크지 않나? 뭐 그렇긴 하지. 그렇긴 한데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릴리시는 맨시티 와서 잘했을 때가 많아 답답했을 때가 많아 그럼 답답했을 때 7, 잘했을 때 3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그래도 펩이
그릴리시에게 기회 많이 줬다고 생각해. 많이 줬다고 봐요. 나도 진짜 많이 믿음을 줬어. 네. 근데 거기에 과연 부응하는 활약을 했나라고 물으면 좀 아쉽지 않나? 그렇죠. 이 더 미련 갖고 남기기에는 그러기엔 보여준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원금에서 못하고 저는 적정하게 디스카운트하면 잉글랜드 내에서 영입할 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적으로 빌라 때랑 비교하면 임팩트가 너무 많이 그럼 떨어졌어요. 빌라 때는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리츠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일단은 뭐 거의 오피셜은 직전까지 온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냥 발표만 기다리고 있어요. 뭐 여러 변수들이 있지 않을까 저도 괜히 걱정하고 걱정도 안 했어요. 네 기사가 뜰 때부터 너무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지. 이거는 진짜 오겠다라는 느낌이었고 잠깐 알론소 오피셜 뜨고 뭐 레알이 뭐 다시 뭐 지켜보고 있다 했지만 그럼에도 선수 측의 의지가 확고하고 리버풀도 협상을 자신하고 있고 레버쿠젠이 원하는 금액도 맞춰줄 의향이 있는 것 같고 그냥 물 흐르듯이 작업이 빠르게 진행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 비르츠 말고 리버풀 또 없나요? 말고 이제 프림퐁, 케르케즈. 프림퐁은 왔고 양쪽 사이드백이랑 공미인데 또 최전방은 공격수가 이제 필요한 팀이잖아. 그쪽을 좀 기다려야죠. 정말 많은 근데 아마 구단도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거는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뭔가 비르츠나 케르케즈만큼 구체적으로 뭔가 딱 뜬 건 아니지만 다양한 후보들과 가벼운 링크는 나고 있고 링크나는 공격수들 누구 있죠? 뭐 요케레스도 있었고 요케레스 네, 그리고 저기 에키티케도 있었고 물론 에키티케는 뭐 좀 첼시가 가까웠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이외에도 좀 최전방 공격수들은 많은 자원들이 되게 그냥 다수가 링크가 나고 있어요. 이 중에 최전방 있어야 돼. 근데 최전방이 괜찮은 선수가 많이 없나 봐. 링크 나는 선수들을 다 팬들도 100% 만족하지 못하는데 얘네들이 약간 돌려내는 것 같아 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공격수라고 딱 찍을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비슷한 선수들이 다양한 팀에 링크 다 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케레스 입장에서는 죽을 높여 부르는 거야. 그렇죠. 심지어는 그냥 가벼운 링크로는 오시맨도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런 제목 정도로 저도 그냥 체크만 좀 하고 있고 정말 구체적으로 누가 딱 영입이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공격수는 일단 좀 열어두고 그래도 뭔가 누군가는 데려올 것 같다 정도로 희망을 갖고 있고요. 뭐 비르츠 네이션스 리그는 저는 뭐 비르츠는 만약에 네이션스 리그에서 뭐 슈팅 기회 때 공을 손으로 잡고 핸드볼을 하려고 해도 그래도 영입해야 될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냥 뭐 독일이 요즘 부진해서 그렇지 비르츠는 보여준 게 있긴 그럼요. 그냥 데리고 와야죠. 무조건이죠. 이런 선수가 어디 있어. 뭐 이렇게 발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양한 이적설 체크를 해봤고요. 이번 주 여러분 K는 한 주 쉬어가고 SL은 그대로 합니다. 또 이탈리아 쪽에서도 지금 키브의 인테르 감독 부임 찬우 형이 또 반응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감독할 때 모습은 사실 오랫동안 인테르에 있어서 그렇지 좀 부상에 시달리면서 이래저래 어려웠던 기간이 많았던 감독이라 좀 궁금한 얘기도 많고 그래서 또 SL은 이어가니까 그렇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히든볼때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